오늘은 첫 시간이라서요. 제가 이 주제를,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강의안에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강의안을 쓰면서 특히 1강을 준비할 때 특별히 많이 빚진 몇 개 책들이 있어요. 이 강의안에 표기하진 않았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는 진은영 선생님의 박사 논문이었던 2007년에 출판됐던 니체 영혼의 기와 차의 철학이라는 책을 열심히 보았고 거기에 많이 빚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욱쌤이 살구책과 분홍책이라고 부르시는 몇 해 전에 진경쌤이 니체에 대해서 내신 책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견눈질하는가, 그 두 책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박창국 선생님이 니체에 대한 많은 해설서를 쓰셨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여기에 달진 않았는데 그 책들에 많이 빚지고 만들어진 강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뭐가 궁금했는지, 뭐가 알고 싶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같은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레즈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떠올리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철학자들이 다 사유를 할 때 어떤 사유의 시작점이 있죠, 보통. 플라톤이라면은 가지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의 구분이라든지, 뭐 데카르트 같으면 연장이랑 뭐 사유하는 실체의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칸트면 선엄이랑 경험을 구분한다든지,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존재적인 것과 존재론적인 것, 이런 구분들을 자신의 사유의 출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요, 왜 거기서 출발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시작점입니다. 말하자면 뭐 근거 없는 전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근거 전제 같은 데가 있겠죠. 당연히 어떤 사상을 출발한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하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떤 무근거 전제를 자기가 발견하고 이것을 한편으로는 규정짓고 정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계속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게 들레즈한테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잠재성과 현행성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액추얼한 게 있고 다른 한편은 버추얼한 게 있다. 이게 사실은 무근거 전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53년에 처음 책을 냈을 때도 94년 20 다할 때까지 들레즈가 계속 해서 유지해오던 자기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토대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유가 있어요. 다 플라톤 같으면 왜 가시적이랑 가지적을 나누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주의가 싫어서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니까 자격이 있음을 말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자체 그 자체라는 것을 정의하고 싶었던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겠죠. 데카르트도 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그냥 순전한 자동기계로 인간이 이렇게 전락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유하는 정신을 따로 분리시키고 싶었던 어떤 자신의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뭐 칸트가 선언경을 나눴던 것도 다 마찬가지고 하이데거도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사실 들레즈가 왜 그러면 잠재성과 현행성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해보고 싶은 저의 문제의식이 거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게 들레즈 사유의 어떤 원천적인 토대가 된다 해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발점으로 한번 잡아보죠. 그리고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들레즈의 독자들이 들레즈의 책을 읽을 때 진짜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잠재성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포텐셜리티로 잠재성을 많이 번역을 합니다만 이 사람은 버추얼리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차이반복 구격본에서도 버추얼리티를 잠재성이라고 하고 포텐셜리티는 잠재력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시기도 했는데,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포텐셜리티를 떠올리면은 진짜 씨앗이 나무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들레즈는 그거랑 완전 다른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의 이미지보다는 이 사람은 안개의 비유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불이라는 분신의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액추얼한 것과 버추얼한 것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분신의 비유가 등장을 해서 제가 거울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내가 냄새 맡고 어떤 감각 경험들을 하는 것이 액추얼라이즈 된 것이라면 그것과 완전히 동등한 위상으로 똑같이 리얼라이즈 되어 있는 것이 또한 그 배태에,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버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들 많이 손꼽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왜 매력적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개 사람들은 지금과 다른 걸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순전히 경험적인 것만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른 미래뿐만 아니라 다른 과거까지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현행화되어 있는 것 그 이후의 것, 내지는
그 배우의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굉장히 완고해 보이는 질서에서도 누수의 흔적을 들레즈는 굉장히 치밀하게 찾는데 그런 것들을 찾는 이유도 아마도 이 버추얼리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프루스트에서 저희 들레즈의 프루스트에서 그 표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들레즈가 정말 이 현행적인 질서가 완고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럴 때, 아, 여기에 뭔가 누수의 틈이 있네? 이러고 이렇게 딱 거기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누수의 틈을 추적하려면 현미경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미시세계일 것 같은데 들이밀어야 됐던 건 망원경이었던 거죠. 굉장히 큰 스케일이었던 거죠. 그런 걸 저는 들레즈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이제 자기가 뭐 초기에는 존재론이라든지 윤리학이라든지 후기에는 예술론이라 정치철학,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넘나들면서 자기가 보았던 그 세계를 굉장히 성실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편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아주 똑같은 이유로 들레즈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꼽는 바로 이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또 들레즈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놓기도 합니다. 뭐 여기 윤쌤도 계시지만 헤로웨이도 그런 축에 속할 텐데 현행성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많죠. 특히 후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은 어떤 잠재성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희망을 불어넣고 또 다른 가능성을 주기는 하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집안에 있는 어떤 땅에 발붙이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어떤 뭐 강하게 말하자면 혐오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자가 이제 처음부터 바디우였고 최근까지도 하카키 다스야라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에 대한 창가가 아니냐 들레즈의 철학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보시는 책은 아마도 차야 반복이나 아니면 대표적으로는 뭐 안티오이디푸스나 이런 거 많이 꼽을 때 보통 많이들 물어봐요. 들레즈 좋아한다고 하면 후기를 좋아하세요? 전기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이유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걸 독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은 순전히 들레즈가 완전히 형이상학자 같았는데 후기에 가가지고 완전 정치 철학적인 그 목소리를 너무 목청 높이 이렇게 한다. 정치적으로 바뀌었다. 이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비판을 강도 높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 잠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이것은 순전히 이 사람의 철학이 일관되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혐오한다고 했을 땐 대단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사람은 자기의 철학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을 이야기할 때 모든 철학은 다양체에 대한 이론이고 다양체는 언제나 한편에 잠재적인 요소 다른 한편에는 현행적인 요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훼손되는 것은 다양체로 정의한 자신의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성에만 힘을 만약에 실어줄 경우에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잠재성과 현행성은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씨앗이 이렇게 나무가 되는 가능성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성이 현행성을 언제나 그 안개처럼 감싸 있기도 하고 분신처럼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언제나 다른 변화에 추동을 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편으로만 가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역방향은 언제나 간다는 거죠. 잠재성이 추동시킨 현행성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잠재성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프로컬하게 정말로 상호적인 인과성으로서 잠재성과 현행성의 관계를 들레즈는 생각했을 것인데 그렇게 처음에 설계를 했고 자신은 꾸준히 그렇게 밀고 나갔다고 믿었을 것인데 후대의 지금의 독자들은 그리고 푸코가 예언했던 20세기가 지금 지난 지 거의 사반세기가 됐는데 다시금 21세기가 들레즈의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저는 직면했던 것이고 저한테 굉장히 풀어야 될 아주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저 바깥에 이 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사실 서로 주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들레즈는 초월적인 거랑 대비시켜서 그 철학적인 맥락에서 임마넌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상호 인과성을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성의 철학이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그게 왜 고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뭐 쉬운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참 해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그 주제를 어떻게 풀까를 할 때 제가 택했던 주제는 바로 영원회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좌가 영원회귀를 다루게 되는 것이 돼, 저는 뭐 니체의 전공자도 아니고 뭐 독어도 못하고 그래서 니체의 모든 책을 전혀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니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들레즈가 말하고자 했던 그 내재성의 철학을 정말 다양체로서 정립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현행성에 대한 혐오 속에서 잠재성에 대한 찬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내재성을 다시 정립한다고 했을 때 방법론적으로 영원회귀를 불러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회귀라는 것이 그러면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니체의 그 영원회귀를 어떻게 이해했는데 들레즈의 해석은 그거랑 뭐가 다르고 들레즈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내재성의 철학이랑 연결되는지, 이렇게 수많은 고리들을 짜 맞추는 작업을 오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니체의 영원회귀가 뭔지를 먼저 뭐 본다면, 간단하게 본다면 모든 것이 영원히 똑같이 되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니체는 그 차은과 피안을 나눠가지고 언제나 그 굉장히 비루한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전락해버린 현생의 정당한 위상을 다시 찾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현생, 이것이 정말 값지고 정말 순수 긍정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라투스트라는 가르치죠. 그것이 들레즈에게 어떤 자양분이 됐을까, 이것을 저는 역추적하려고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제가 실마리로 잡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차야반복입니다. 그리고 들레즈가 영원회귀를 아주 반복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의미의 논리에서도 약간은 언급이 됩니다만 사실은 이 두 가지 텍스트 외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영원회귀를 다른 말로 반복 변형해서 변주를 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함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독자가 아는 순간 추적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어휘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두 저작에 국한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뱅센에서의 강의에서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들레즈의 저작뿐만 아니라 강의록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니체가 독자적으로 다뤄지거나 하는 것은 62년, 65년에 나왔던 니체에 대한 두 책 말고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책이고, 그래서 이것을 2강과 3강에서 각각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 길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을 가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는 결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물음표이고, 왜 이 사람이 이런 데서 시작했는지,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들레즈가 저한테 알려줄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그래서 그걸로 뭘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찾아야 되는 문제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일단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고요. 하나는 니체 자신이 진짜 뭐라고 영원회귀에 대해서 말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음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니체가 지금 딱 그 이제 120주년이 된, 아니 125주년, 하여튼 지금 120년 넘었는데 한 100년 동안 니체에 대한 주석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중간에 한번 보시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보고자 하는 그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했던 니체의 영원회귀와 다른 들레즈의 영원회귀가 무엇고,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거로부터 우리가 뭘로 나아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스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두 번째까지 정도 하고 쉬면 될 것 같아요. 강의하는 많지만 제가 이거를 그 논문의 저기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2차 문헌도 많고 해서요, 좀 건너뛰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으시다가 약간 관심 있으신 부분들은 오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니체가 말하는 영원회귀 자체가 뭔지 그거에 대한 자구적인 해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말했는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니체가 영원회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책이라고 꼽아지는 건 짜라밖에 없죠. 짜라 전체. 그거 말고는 이 사람을 봐오라에서 뭐 한 단락, 아니면 뭐 즐거운 지식에서 한 절, 아니면 뭐 그 힘의 의지라고 하는 그 미출간본, 그 엘리자벳이 나중에 했던 데에 영원회귀라는 조금 짧은 절이 있는데요. 한 10쪽, 20쪽 되는 그쪽? 뭐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편적이기도 하고 짜라를 읽고 오시기도 했지만 굉장히 우화적이잖아요. 극화적이고 동물이 막 등장하고 갑자기 춤추고 노래하고 중간에 시도 나오고 굉장히 철학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니체의 영원회귀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다라는 인상을 받는 것이 모든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맛을 보는 의미에서 보면 동물들의 입을 빌려서
영혼에게 한 구절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 만물이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영원히 되돌아온다. 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만물이 무한한 횟수에 걸쳐서 이미 존재해 왔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완전 똑같다, 뭐 반복되는 게 생명이다, 뭐 존재다, 뭐 말들이 약간 변형이 됩니다. 어쨌든 맨날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서 오고, 역사에 우리가 안 가본 길은 없고, 한번 잃은 기회는 결국 다시 잃게 될 수밖에 없고, 한번 한 실수는 계속해서 거듭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무한히 똑같이 만물이 생멸을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반복한다, 이런 것이 이제 자구적인 해석이 되겠는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일치하는 해석은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들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니체가 주목했던 것처럼 19세기의 당대 사람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신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믿을 데가 없어요. 지고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하다고 믿었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붕괴되고 부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신을 의지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어떤 기댈 수 있는 어떤 지고한 것들이 모두 다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니힐리즘의 가장 극단적인 형식, 사태의 진상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자세로 이런 그 펜을 드시고 여기에 앉아있는, 이게 무슨 그런 영화 되게 많지 않아요? 그 뭐지? 뭐 눈 떴는 데는 맨날 똑같은 날 나만 맨날 반복되는 거 알고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삶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뒤에서 다루게도 될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니힐리즘은 굉장히 극한의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니체가 말하는 극한의 형식이 제기되는 이유는 신이 그냥 죽은 게 아니죠. 뭐 웃다가 죽었다고도 하고, 뭐 인간이 불쌍해서 죽었다고도 하고, 짜라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한 구절에서는 신은 그냥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을 죽인 인간의 행위는 바닷물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나 지평선을 다 지워버리는 지우개를 가지게 된 인간의 경우에 비유가 됩니다. 그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신을 살해한 것은. 그래서 신을 살해하고 나면 일단 태양은 언제나 진리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사실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가 살아요. 다 먹이는 생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진리의 보증자이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게 만드는 것이 태양인데, 태양에 비유되는 그 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을 때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한 줌의 빛도 없어요. 그래서 광인이 대낮에도 막 등불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니체의 글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우리가 죽이긴 했는데 죽이고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운패친 위대한 행위인데 우리는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포에 떠는 그런 장면이 잠깐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니체는 잘했다. 우상을 죽인 거다. 그렇지만 너가 그 위대한 행위를 감당할 만한 자가 됐는지는 따져볼 만한 일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미 그 행한 그 위대한 행위에 부합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이 신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후대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그 니체의 그 조각 같은 퍼즐들을 보고 이렇게 맞추어요.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저 멀리에 매번 이렇게 똑같은 만물이 생멸을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적인 형이상학의 가설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은 그냥 실제적인 고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건적인 명제이고, 만약에 사태가 그런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사람을 밀어붙이는 어떤 실존론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물음이었을 것이지, 이게 형이상학적이거나 우주론적인 가설을 진지하게 니체가 말했을 리가 없다, 이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주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해설의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미출간본인 힘의 의지에 이것에 부합하는 굉장히 그 직접적인 니체의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것은
좀 전제가 있는데요. 니체는 모든 것들이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힘이 엄청나게 매번 커지진 않아요. 니체가 생각하는 세계는. 힘은 정해져 있어요, 양이. 그래서 에너지 총량 보존의 법칙은 이 영원회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내지는 영원회기는 에너지 총량 보존 법칙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경우의 수는 언제나 한정돼 있어요. 그와 반면에 니체가 가정하는 또 하나의 큰 전제는 시간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니체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요. 시간은 완전 무한한데 경우의 수가 유한하면 어찌 됐든 한 바퀴 돌면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게 올 수밖에 없다. 이게 과학적인 소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당대의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펼쳐지는 하나의 영원회기에 대한 해석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과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매번에 거듭해서 심지어는 무한히 영구히 되돌아온다고 생각만 해봐라. 그 중력을 너는 감당해낼 수 있겠냐? 뒤에도 나오지만 나 오늘 하루만 조금 게을러져 볼까? 오늘 하루만 조금 비열해져 볼까? 한 대만 때릴까?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맨날 반복이 되니까 그런 결단.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많은 주석가들은 두 이론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우리 잘 아시는 뭐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칼 레비트 같은 사람도 그렇고, 조앤 스탠버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약간 충돌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이런 쪽도 있어요. 그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차츰차츰 보게 되실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논쟁에 끼어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들레즈가 해석하는 니체가 어느쯤에 있는지 좌표를 찍는 것도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유의미한 이유는 제가 2강에서 다루게 되는 그 차이와 반복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이 1번 우주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설에 가까워요. 존재론적인 접근에 가깝고, 3강 의미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윤리학적인 것으로 영원회기를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실존론적인 고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석가들이 니체의 영원회기를 해석하는 거랑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계보를 따라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약간 불편하게 느꼈던 것은, 한편으로는 그 심리적인 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은 아주 그 명시적으로 중력의 영이라고 하는, 내리누르는, 너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래? 사람을 굉장히 내리누르는 그런 부정의 파토스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그 우주론적인 것은, 사실 우주론적인 것은 내 의지가 아무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세계의 법칙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개인의 윤리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사태로밖에 올 수가 없죠. 왜요? 맨날 똑같은 게 나한테 오는 어떤 결정론적인 것은 나의 모든 의지를 무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영원회기를 해석을 하면 1번이든 2번이든 우주론적이든 즉 실존론적이든 영원회기는 어떤 식으로든 형벌의 의미, 시지프스적인 형벌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극복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거 뭐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사랑하라고 하고 순수 긍정을 하라고 하는데, 뭐 근데 그 니체가 이 즈음에 81년에서 3년 사이에 이 짜라를 썼을 때 주고 갔던 편지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행복함을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약간 그 광증 같은 상태를 정말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정말 이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계시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의 순수 긍정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조기가 아니에요. 수서적인 게 아닌데 그게 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럼 급작스럽게 정신에 그냥 도약이네, 계시네, 이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도정일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긍정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시련과 선별의 시험, 뭐 극복의 대상, 이런 것들 사이에 이 매개가 정확하게 잘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계시 같은 약간 신비적인 것으로밖에 남지 못하는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많은 주석가들은 일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의 영혼의 길은 사실은 말해줄 수 없었을 거다. 니체가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쓸 수는 있었을 거예요. 89년 이전에 많은 책들을 썼잖아요. 그리고 86년인가 7년인가 막 4권인가 5권인가 막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썼을까? 말로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뭐 탐구해보자라는 건 저는 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영혼의기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똑같이 영구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표상에 가장 가까운 시지프스적인 형벌이 아니고, 또 한편에서는 급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면 그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형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고 했을 때 정말 순수 긍정으로 갈 수 있는 그 사유를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올 이번 강의에서 해보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